오늘은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오랜 시간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만나서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남자친구였죠. 졸업 후에 저는 안정적인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남자친구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회사 그만두고 창업해보려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한계가 보인다랄까? 차라리 내가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어. 솔직히 처음엔 많이 놀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불확실한 창업의 길로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꿈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해봐. 내가 옆에서 응원할게. 정말? 고마워. 진짜 고마워. 걱정 안 해도 돼.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 그렇게 남자친구는 IT 솔루션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한 명과 함께 시작했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걱정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야, 사업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고생한다던데 너 괜찮아? 괜찮아. 내 남자친구 성실하고 능력 있어. 나는 믿어.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회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따내지 못하고 자금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점점 지쳐갔고 만날 때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미안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안 풀려서 데이트도 제대로 못 해주고. 괜찮아. 지금은 회사에 집중해야 할 때잖아. 나는 이해해. 힘들 때일수록 내가 더 옆에 있어줄게. 저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회사가 잘 안 될 때도 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말에는 그의 사무실에 도시락을 싸가기도 했고 늦은 밤까지 일하는 그를 위해 차를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잘 될 거야. 알아. 나는 너 믿어. 조급해하지 마. 그 말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응원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당시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저를 좋아하셨어요. 가끔 기념일 같은 날에 남자친구의 어머님과 식사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우리 아들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조금만 기다려주면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 잘 버텨보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이야기하고. 알겠지?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제가 남자친구를 떠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 부모님 역시 남자친구를 좋게 보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그를 마치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자네는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어 보여.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꼭 좋은 날이 올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꼭 성공해서 따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그때 이미 남자친구의 회사를 알아보고 계셨대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전망은 어떤지 미리 확인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조용히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큰일 났어. 아니, 좋은 일이야. 갑자기 큰 투자자가 나타났어. 그리고 큰 계약 제안도 들어왔고. 정말? 정말이야? 드디어. 저는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투자자라는 사람의 뒤엔 바로 제 아버지가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로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직원도 늘고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이전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에는 다시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이제 우리 결혼 준비 제대로 시작하자. 이제 나도 자리 잡았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가 곧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의 성공과 함께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남자친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전화도 점점 뜸해졌고 문자 답장도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회의가 갑자기 잡혀서 못 만날 것 같아. 오늘도?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 약속 파토야.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 이해해줘. 조금만 참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시기니까 바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힘들 때 함께했던 제가 잘 될 때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예물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왔니?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며느리.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예물을 고르는 내내 시어머니는 제게 이것저것 물으셨습니다. 너희 집은 어디 사는데?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시고? 너희 부모님 집은 작아야 전세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시고 집은 서울 변두리의 자가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실망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불편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시험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양가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었고 분위기는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딘가 거만했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투자 제안도 여러 군데서 들어오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드님이 유능하신가 봅니다. 그럼요. 우리 아들 능력이 얼마나 좋은데요. 혼자 힘으로 다 이뤄냈어요. 상견례가 끝난 후에 며칠이 지났을 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할까? 네, 어머님. 카페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지금 우리 아들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 이제 웬만한 대기업 간부 딸들도 소개받을 수 있는 처지야. 네?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너무 평범해. 집안도 그렇고 너 자신도 그래.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는 며느리감이 아니라는 거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 손을 붙잡고 제발 우리 아들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5년이나 만났는데. 5년이 뭐가 중요해? 지금 서로 급이 안 맞잖아. 네가 우리 아들 사업 힘들 때 옆에 있어줬던 건 고맙게 생각해.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제 생각은 안 물어보시나요? 저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집안도 맞아야 하고 급도 맞아야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똑똑하게 생각해. 그날 저녁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머님과의 대화를 털어놨어요.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안해.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 말씀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뭐라고?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나도 이제 위치가 달라졌고 주변에서 좋은 인연도 많이 소개해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더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그가 힘들 때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나한테 파혼하자는 거야? 미안해. 근데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저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니 그놈들이 감히. 분노한 아버지는 다음날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남자친구 회사에 대한 모든 투자와 계약 지원을 철회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는 아버지 회사를 통한 것이었고 굵직한 계약 역시 아버지의 인맥으로 주변 회사 대표님들에게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 아버지는 생색을 내거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순전히 본인의 힘으로 성공을 한 줄 알았을 겁니다. 내 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도 잘 될 거라 생각하나. 당연히 그 직후 남자친구의 회사는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거래처가 사라지고 자금 흐름이 막혔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제 편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진심이 무엇인지를요. 파혼 후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 전 남자친구 회사가 요즘 안 좋다던데?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무슨 소리야? 거래처들이 갑자기 계약 취소하고 투자자들도 다 빠졌다더라.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리한 후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당연한 결과지. 그 친구가 본인이 성공한 게 누구 덕분인지도 모르고 교만해졌으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우리 딸이랑 결혼하려 했던 사람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우리 딸한테 한 짓이 더 심하지. 그 집안 사람들은 제대로 가르쳐줘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 남자친구의 회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주요 거래처였던 기업과의 계약이 모조리 파기되고 투자금 회수 요구까지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상상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상황에 마음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제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민준이 어머니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체 왜 이 사람이 여기 왔을까? 현관문을 열자 그곳엔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동안 고생을 했는지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제발 아버님 좀 뵙게 해주세요. 사과라도 드려야 해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과요? 지금? 네, 제발요. 오래 안 걸리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망설이다가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보자마자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여긴 무슨 일이십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민준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버님 덕분이었더라고요. 그걸 이제 아셨습니까? 네, 투자금 출처를 알아보다가 알게 됐어요. 기업 계약도 아버님 회사가 중간에서 연결해 주신 거였고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전 남자친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작은 성공에 너무 교만했습니다.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교만했다는 걸 알았으면 됐으니까 이제 가보시죠. 아버님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회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본인 능력으로 성공하셨다면서요. 분명 존댓말이었지만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돌아봤어요. 아니 얘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네 진심을 몰라봤어. 네가 민준이 힘들 때 얼마나 잘해줬는지 이제야 알았어. 지금에 와서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저희가 급이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평범한 집안 딸이라고 무시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돈 앞에서 눈이 멀었던 거야. 제발 용서해줘. 전 남자친구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몰랐으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이미 늦었어요. 제발 한 번만.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내려다봤어요. 저는 이미 끝났어요. 저를 급이 맞지 않는다고 버린 사람한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 냉정한 건 오빠였잖아요. 파혼 통보할 때 그렇게 차갑게 말했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다시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마시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회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아버지가 냉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심은 평소에 보이는 겁니다. 어려울 때만 찾는 건 진심이 아니에요. 이제 가시죠. 아버님, 더 이상 우리 딸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법적 조치도 고려하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잘 견뎠어. 엄마,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아니야, 네 선택이 맞아. 진짜 사랑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진심은 필요할 때만 보이는 게 아니라 평소에 쌓이는 것이니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저는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흔들림이 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진짜 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라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진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상황이 어려워져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제 진심을 몰라봤잖아요.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그 시간들이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다음 날 전 남자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줄 수 없을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마지막이야. 우리는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훨씬 더 초췌해져 있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할 말 있으면 어서 해.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번엔 정말 잘할게. 너한테 절대 상처 안 주고. 오빠,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어. 나를 떠난 건 오빠고 내 진심을 몰라본 것도 오빠야. 알아, 아는데 그래도. 나랑 헤어질 때 뭐라고 했어?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잖아. 이제 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었다고? 5년을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파혼 통보를 할 수 있었던 게 정신이 없어서였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오빠가 지금 나한테 다시 오고 싶은 이유가 뭐야? 나를 정말 사랑해서? 아니면 회사가 어려워져서? 아니야, 진짜 너를. 제발 거짓말은 하지 마. 우리 5년 만났잖아. 오빠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것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건 네가 없으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혼자는 못 버티겠어. 그거 봐. 결국 필요해서 찾는 거잖아. 힘들 때 기댈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잘 살아. 그리고 앞으로 만나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진심을 다했으면 좋겠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 어디야? 집에 가는 중이에요. 그 친구 만났다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한 거고 이제 정말 끝났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에 예비 시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과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지인을 통해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민준이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하신대. 그리고 네가 정말 좋은 애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하시더라. 알겠다고 전해주세요. 근데 이미 늦었다고요. 그렇게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진짜 후련했어요. 친구들과 만났을 때도 그들이 물었습니다. 너 진짜 괜찮아? 그래도 5년이나 만났는데. 괜찮아.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진짜? 후회는 안 돼? 전혀. 오히려 이렇게 빨리 본색을 본 게 다행이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했던 사랑은 헛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사랑했고 진심을 다했습니다. 잘못은 저에게 없었어요. 다만 상대방이 그 진심을 몰라봤을 뿐이죠. 어느 날 가족끼리 저녁을 먹다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지?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다행이다. 그래도 오래 만난 사람이라 걱정 많이 했었는데. 아빠, 그런데 그때 왜 도와주신 거예요? 그 사람 회사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지. 그리고 사람은 돈이 생겼을 때 본심이 나오더라고. 근데 왜 처음부터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그 친구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리고 그냥 실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었어.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더 화가 났지. 도움을 받고도 교만해지다니. 사람은 작은 성공을 했을 때 더 겸손해야 해. 옆에서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 덕분에 그 사람들이 한때나마 잘 살았잖아. 그걸로 족한 거야. 맞아요. 이제는 정말 다 내려놨어요.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은 떠났고 진심을 지킨 저는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파혼의 상처로 무너져 있었는데 이제는 훨씬 단단해진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후배가 제게 연애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선배, 저 남자친구랑 결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 남자친구 집안이 좀 형편이 어려워요. 부모님이 걱정하시거든요. 선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 저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집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뭔데요?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힘들 때 네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건 확실해요. 남자친구는 정말 저한테 잘해줘요. 그럼 됐어. 조건은 변할 수 있지만 사람의 본성은 쉽게 안 변해.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말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그런데 선배는 왜 헤어지신 거예요? 5년이나 만나셨다면서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진심을 다했는데 상대는 내 조건만 봤거든.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되는 건데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습니다. 예비 시댁이 제게 했던 말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급이 맞지 않는다. 평범한 집안의 딸. 이제 우리 아들은 남부럽지 않다. 그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제가 보여줬던 진심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의 행동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더 좋은 삶을 꿈꿉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인간관계는 특히 결혼이라는 건 다릅니다. 돈이나 외적인 조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신뢰와 존중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안이라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반대로 조건이 부족해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면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분노했고 원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줬어요. 사람 보는 눈을 가르쳐 줬고 저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줬습니다.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시댁의 무시 속에서,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차라리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어느 주말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제 소식을 듣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너 괜찮아? 파혼했다며? 괜찮아. 이제 완전히 털어냈어. 그래도 5년이나 만났는데 마음 아프지 않아? 아프긴 했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잘된 일이야. 잘된 일? 그 사람 본색을 결혼 전에 본 거니까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그 사람 아직도 좋아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아무 감정도 없어. 친구들은 제 말에 잘 됐다며 박수까지 치고 좋아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맑고 예뻤어요. 그래,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상대방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상대방의 진심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한 사람만은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했다면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사람을 만날 거예요. 아니, 이미 만났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요. 저는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 자신의 편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5년이 걸렸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고 이제는 그 시절을 떠올려도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성장시켜준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했다면 지금의 저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모처럼 약속을 잡아서 브런치를 먹으러 갔습니다. 너 요즘 연애 생각 없어?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억지로 찾을 생각은 없고. 그래도 혼자는 외롭지 않아? 외롭긴 한데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지금은 혼자가 나은 것 같아. 언젠가 또 사랑이 찾아온다면 저는 이번엔 다를 거예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볼 거고 더 명확하게 제 기준을 지킬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더 따뜻하게, 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니까요? 진심으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좋은 사람과 좋은 날이 오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저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감이 없어서 망설였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저 해보고 싶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믿게 됐습니다. 제 가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느 날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전 남자친구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피했을 텐데 이제는 담담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절대 당신의 진심을 외면하지 마세요. 세상은 때로 냉정하고 현실적입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고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진심은 빛을 발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한다면 그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몰라봐도 괜찮아요. 당신 자신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엔 당신을 알아보고 아껴줄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언젠가 만날 연인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을 만날 때까지 자신을 잃지 않는 겁니다. 만약 지금 힘든 관계 속에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나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나요? 힘들 때 당신의 편이 되어주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용기를 내세요. 떠날 용기를요. 외롭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가 낫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만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저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친구들과 웃으며 살아가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혼한 지 겨우 2달이 지난,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2달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짓고 이제 막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저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꿨어요. 그러나 그 꿈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제게는 신우가 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생전 처음 보는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신우가 떡하니 저희 신혼집에 살고 있던 겁니다. 처음엔 며칠만, 잠깐만 머무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동거가 결국엔 제 인생의 지옥문을 여는 계기가 될 줄은 그땐 미처 몰랐죠. 결혼 전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집에 신우를 들인 남편과 그리고 그걸 너무도 당연하게 여긴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가족이니까, 잠시니까, 신우의 사정이 딱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신우는 제 인내심의 끝을 시험했고 결국 저는 이 결혼을 끝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서로에게 미래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기까지는 정말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문제 하나 없이 모든 일이 흘러가는 듯했죠. 신혼집은 양가 부모님께서 조금씩 보태주셔서 마련했고 제 친정 쪽에서 좀 더 큰 금액을 부담하셨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대출로 채웠고요. 제 가족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외동딸이고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신우는 남편보다 먼저 결혼해 시집을 간 상태였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할 때만 해도 신우와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았고 가끔 보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있었어요. 초반에는 긴장도 있었지만 다행히 신우가 잘 대해줘서 성격이 괜찮은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신우가 대형 사고를 쳤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만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미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신우의 이혼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라며 신우를 설득 중이었고 남편은 그저 그러려니 하며 신경 안 쓰고 있었죠. 그리고 저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기분 좋은 결혼 준비 중에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고 시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진짜 이야기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바로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결혼식을 잘 마치고 행복한 마음으로 신혼여행을 마쳤어요. 여러 나라를 돌며 피곤한 일정이었지만 드디어 집에 도착한 그 순간 제 삶은 또 한 번 충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짐을 풀고 푹 쉬자는 생각으로 남편과 함께 현관문을 열었죠. 그런데 그 문 너머로 마주한 현실은 기분 좋은 피로 따위는 단숨에 날려버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어수선했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흔적들, 사용된 듯한 그릇, 그리고 어딘가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인기척까지. 처음엔 시어머니가 미리 오셔서 저희를 맞이하러 온 걸까 싶었죠. 어머님한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제 허락 없이 알려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누구 계세요? 아무 대답 없는 침묵이 이어졌고 저는 인기척이 느껴지는 작은 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지금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었죠. 너희들 빨리 왔네. 잘됐다. 배고팠는데 나 밥 좀 차려줘. 편한 옷차림으로 과자를 먹으며 작은 방 손님용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던 사람 바로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이미 이혼하고 시댁으로 들어온 상태였고 우리가 신혼여행을 떠나자마자 슬그머니 짐을 싸서 우리 신혼집으로 이사를 해버린 것이었어요. 아주 익숙하고 당당한 자세로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우리를 맞이한 신우의 태도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형님이 왜 여기에 계신 거예요? 제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묻자 신우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몰랐어? 나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 어차피 방도 많잖아. 난 이 방이 딱 좋더라.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야? 하는 눈빛으로요. 남편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누나 이혼했어. 그래서 말인데 잠깐만 같이 살면 안 될까? 신우는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기 며칠 전 이미 이혼했고 먼저 시댁으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 잔소리를 듣고 눈치가 보이니 우리가 비워둔 신혼집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었죠. 남편은 이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우를 신혼집에 잠깐만 지내게 하면 안 되겠냐며 부탁했고 신우 역시 그러길 원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제게 아무 말도 없이 도어락 번호를 알려주고 신우가 들어오도록 도와준 것이었죠. 너무도 어이가 없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우선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싶어서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우리 집에 사람을 들일 수가 있어? 남편도 억울한 듯 말했어요. 형편이 너무 안 좋았어. 엄마도 도와달라고 했고 누나도 갈 데가 없다고 해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나 혼자만의 결혼이 아니었구나. 나의 신혼집, 나의 가정은 이미 누군가의 도피처로 쓰이고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조차 아무런 결정권도 없다는 사실을요. 시어머니는 이혼한 신우가 꼴도 보기 싫다며 본인 눈앞에서 좀 치웠으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신혼집에서 신우랑 같이 살게 하자고 제안한 거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남편도 당연히 거절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싫어할 게 뻔하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했습니다. 신우 역시 가족이 공경에 처했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집에 방 하나 남잖아. 내가 잠깐 그 방에서 지내면 되지.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설마 올케가 그걸로 뭐라고 하겠어? 그런 거 가지고 속 좁게 굴 사람 아니잖아. 라며 둘이서 상황을 기정사실로 만들어갔답니다. 남편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신우가 집에 들어오도록 도와준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은 그저 변명일 뿐이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밀어붙이고 신우가 때를 쓴다 한들 제 남편이라면 저를 먼저 생각했어야죠. 최소한 저한테 미리 말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보다도 제 동의 없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무너뜨렸어요.
남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미리 말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와 신우가 괜히 결혼 앞두고 말해서 분위기 망치지 말자고 말려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결혼은 좋은 기분으로 올려야 하는데 신우가 집에 같이 산다는 걸 미리 알면 제가 신경이 쓰일 테고 그럼 결혼식이 망가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차라리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에 말하자고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장난해? 그게 뭐가 나은 건데? 기분이 나쁜 건 똑같잖아. 차라리 미리 알았으면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든 막았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은 다시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잠깐만 지내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고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잠깐이 대체 얼마인지를 남편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사람과 그것도 남이 아닌 시누이와 신혼집에서 함께 지내라는 말 그 자체가 저에게는 모욕으로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도 신우도 잠깐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시가 식구들과 한 공간에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지 그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마음도 사정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기분 좋게 돌아와서 이런 상황을 마주했다는 건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었어요. 완전히 마른 하늘에서 날아든 날벼락이었죠. 생각할수록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남편은 신우가 이혼은 했지만 아직 전 남편에게 받아야 할 돈이 남아있어서 지금은 따로 나가 살 상황이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게 되면 곧 독립할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누나 말로는 그리 오래 안 걸릴 거라더라. 그러니까 잠깐만 참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남편은 아주 간곡하게 정말 간절한 사람처럼 부탁했습니다. 방도 하나 남잖아. 당분간 누나랑 같이 지낸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불편한 일 생기면 내가 가운데서 잘 중재할게. 이혼하고 오갈 데 없는 누나를 모른 채 할 수는 없잖아. 남편의 그런 불쌍한 척하는 말투에 진짜 속이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당신이 가운데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방어가 되겠어? 어차피 신우랑 같이 살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누나도 조용히 있을 거고 절대 너 기분 안 상하게 할 거라고 약속했어. 진짜야. 내가 다시 한번 제대로 말해놓을게.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 자신만만한 표정에 혹시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집 밖으로 내치는 것도 너무 매정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결국 한 발 물러서게 되었죠. 좋아. 대신 진짜 잠깐이라는 조건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혼 기간에 신우랑 같이 산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이건 특별히 참고 넘어가는 거라고 명심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 신우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옥 같은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내는 신우의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먼저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눈치를 보는 일, 그런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하게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인 양 굴었죠. 신우는 일을 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일어나 새벽까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방에서 핸드폰으로 쇼핑을 했고 냉장고는 저보다 더 자주 열었어요. 집안에 있는 먹을거리는 죄다 건드렸고 심지어 제 간식을 사다 놓으면 그것마저 까서 먹어치웠습니다. 청소 빨래, 신우의 사전엔 그런 단어가 아예 없었습니다. 설거지는커녕 자기가 먹은 쓰레기 하나 치우지 않았어요. 주말이 되면 남편이 신우의 옷을 세탁하고 신우가 먹은 식기를 남편이 설거지하고 신우의 방을 남편이 직접 청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꼴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님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당신이 그걸 다 해? 그러자 남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나는 우리 집의 손님이잖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좀 해주는 게 맞지.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런 사람한테 집안일 시키는 건 너무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 참 착해 빠졌구나. 아니 한심할 정도로 순하구나 싶었습니다. 그 모습이 못마땅하긴 했지만 남편이 자처해서 하는 거니 굳이 말릴 수는 없었어요. 그저 마음 한구석이 점점 불편하고 씁쓸해질 뿐이었죠. 그렇게 신우와 동거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처음엔 잠깐만이라 했었는데 저는 슬슬 인내심이 바닥나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더는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도대체 언제 나가는 거야? 대체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 거냐고.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라며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지금까지 내가 참은 게 얼만데. 그제야 남편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누나한테 일이 좀 생겼어. 매형한테 돈은 받았는데 엄마가 그 돈을 다 가져가셨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돈은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다 가져가셨다고? 남편은 덧붙였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누나 씀씀이 해픈 거. 그 돈 그냥 맡겨두면 다 써버릴까 봐 엄마가 미리 가져가신 거야. 나중에 재혼할 때 써야 한다고.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그 돈으로 집을 얻는 건 물 건너 간 거잖아. 그럼 신우는 계속 여기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남편은 머리를 조아리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재혼 자리를 알아보고 계셔. 괜찮은 사람 만나면 얼른 선보게 해서 바로 내보낼 거라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전 남편에게 돈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혼이라는 기약 없는 일이 끼어들다니요. 도대체 언제 재혼할 줄 알고 기다리라는 건가요? 이건 말 그대로 끝이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재혼할 때까지 사고 안 치고 얌전히 있으려면 그냥 너희들 집에 박아두는 게 제일 편하다.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차라리 시댁 근처에 원룸이라도 얻게 하거나 재혼하기 전까지 어머님 댁에서 지내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누나가 또 집으로 들어오면 가만 안 있겠다고 하시면서 거기 들어가면 머리 박박 깎아버릴 기세였다고 하더라고. 결국 모든 결정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신우는 우리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다시 한번 저를 설득했습니다. 앞으로 딱 3달만 기다려줘. 진짜야. 우리 엄마 추진력은 알아주잖아. 소문 돌기 전에 얼른 선봐서 재혼시킬 거래. 3달 안에 끝내겠다 하셨어. 하지만 저는 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잠깐이라던 약속이 무너졌는데 또다시 3달을 기다리라니요. 안 돼. 난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아. 화를 터뜨리자 남편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참아줘. 처음엔 나도 이럴 줄 몰랐어. 매형한테 돈 받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재혼 얘기를 꺼내셔서. 근데 누나도 내 누나잖아. 쫓아낼 수도 없고 그냥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남편의 말은 한없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게다가 신우가 집안일을 하지 않긴 해도 남편이 대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눈치 보며 저와의 사이를 유지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기에 그 마음이 안쓰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더, 진짜 마지막이다. 신우의 재혼 전까지만 나도 참아보자. 그렇게 또다시 마음을 다잡고 남편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신우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자 신우는 소파에 퍼질러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충 인사를 하고 안방에 들어가려는 찰나 신우가 리모컨을 거실 테이블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에 왔으면 청소를 먼저 해야지. 순간 멈칫했어요. 제가 네 하고 묻자 신우는 짜증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얼른 옷 갈아입고 거실 좀 치워. 먼지가 보여서 그런지 눈이 따갑네.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집주인이라도 되는 듯 집안 구석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퇴근한 남편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저 대신 청소를 하려고 하자 신우는 또 말했어요. 야, 너가 왜 이거래? 원래 올케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알면 어찌나 속상해 하시겠니? 아들이 퇴근하고 청소나 하고 있다고 말하면 분명 가슴 찢어지실걸? 신우는 그렇게 저를 은근히 교묘하게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지만 매번 말끝마다 시어머니를 빗대어 저를 압박했고 며느리는 이래야 해 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었어요. 하루는 제가 만든 반찬을 신우가 한 입 맛보더니 맛없다며 툴툴거렸고 이내 싱크대에 그걸 모두 버리는 걸 저는 두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물었어요. 왜 버리셨어요? 멀쩡한 건데.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맛이 형편없더만. 나 이런 입맛 아니야. 형님 입맛에 안 맞는 거겠죠? 저희는 괜찮았어요. 남편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러자 신우는 피식 웃더니 그건 올케 생각이지. 걔는 억지로 먹는 거야. 내 동생 입맛 내가 모르겠어. 나랑 똑같다니까. 올케 눈치 본 것뿐이지 맛있어서 먹은 건 아니야. 그리고는 대뜸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 이번엔 간 맞춰서 깊은 맛이 좀 나게. 그 순간 정말 온몸이 화가 나서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에 단 한 푼도 보태는 것도 없는 신우가 제 정성 들인 음식에 이딴 식으로 트집을 잡는다니 용납하기 힘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무언가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맛이 없다고 트집부터 잡았습니다. 급기야는 남편한테도 맛없지 않냐며 제 편을 안 들도록 유도하더군요. 또 제가 주말에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돌릴 때면 팔짱을 낀 채 서서 물 청소는 안 하냐? 화장실 머리카락 남아있던데. 하며 시어머니처럼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신우가 아니라 시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할 만큼 신우와의 동거는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유독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쳐서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신우가 제 옷장을 활짝 열어놓고 제가 아끼고 아끼던 원피스를 입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손에는 제가 어렵게 마련한 고급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었어요. 너무나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었죠. 신우는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칫하더니 곧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주말에 소개팅 나가야 되는데 옷이 마땅한 게 없더라고. 이것 좀 빌릴게.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잠깐 지내시는 건 제가 참겠지만 제 물건은 절대로 허락 없이 쓰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신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와, 많이 변했네. 올케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를 줘, 가족끼리. 옷 좀 입고 가방 좀 맨다고 뭐 어때서 그래? 내 사정 뻔히 알면서 이러는 거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눈치요? 형님이 눈치를 보신다고요? 눈치라는 건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눈치 보며 참고 있는 줄 아세요? 그 말에 신우는 더 격해졌습니다. 그건 네가 말을 못되게 하니까 그런 거지. 이왕 같이 살게 됐으면 좋게 좀 지내면 안 돼? 그리고 올케가 나 빨리 내쫓으라고 닥달하고 있잖아. 누가 모를 줄 알아? 라며 소리쳤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남편에게 너네 누나 언제 나가냐고 같이 살기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던 걸 신우가 들었던 것이었어요.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걸 신우에게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남편에게 하소연조차 못하나요? 오히려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형님이라면 저랑 입장 바꿔서 괜찮겠어요? 신혼집에 신우가 눌러 앉아있으면 좋겠냐고요. 그랬더니 신우는 싫어도 같이 살게 됐으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네가 배려해야지.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냐고.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조금이라도 눈치를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결혼이 파탄이 나서 친동생 신혼집에 얹혀 사는 입장인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자 신우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버릇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요즘 애들은 아주 막 나가네. 시집 무서운 줄 모르고 너무 까부는 거 아니야?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우리 둘이 싸우는 걸 보고 올게 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다가와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정말 머리끄덩이 잡고 싸웠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다음 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신우에게 조금 눈치를 주는가 싶더니 결국은 저를 타이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네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쩌겠니? 네 신우인 것을. 이참에 싸운 게 잘 된 걸 수도 있어. 원래 싸우면서 정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 지내봐라. 그날 이후 저는 정말 결혼 생활에 회의감이 밀려왔고 그냥 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사정하고 빌어도 이제는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던 어느 날 마침 제게는 정말 중요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제 결혼식에도 결국 오지 못했던 정말 소중한 친구가 어느 날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신혼집도 구경하고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여주던 남편을 이제야 직접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고 신혼집도 보여줄 겸 즐겁게 준비를 했죠. 신우에게도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내 친구가 오니까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말한 것뿐인데 신우가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을게. 라고 말하더군요. 내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괜히 거실에 나와서 입방정 떠는 건 아닐까 걱정됐는데 그렇게 먼저 말해주니 다행이다 싶었죠. 하지만 그날 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날부터 기분 좋게 집을 정리하고 친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몇 년 만에 마주한 친구는 여전히 반가웠고 우리는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런데 분위기가 막 무르익기 시작하던 찰나 신우의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신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 네가 우리 올케 친구구나? 방에 조용히 들어가 있겠다던 사람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나 싶었습니다. 중간에서 간단히 서로를 소개하고 친구와 식사나 하려고 주방으로 이동하는데 신우는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오더니 말문을 열었어요. 친한 친구니까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올케가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살림도 어찌나 잘하는지 몰라? 말투는 우스꽝스럽고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이 순수한 칭찬이 아니라는 걸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뒤따랐습니다. 우리 동생이 진짜 집안일 해줄 가정부 하나는 잘 골라왔다니까. 그 말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 눈치를 살폈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단순한 농담 같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신우가 해왔던 말과 행동들을 떠올리자 그 말은 명백한 비아냥이자 조롱이었습니다. 저를 망신 주고 싶어 일부러 꺼낸 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올케, 친구 그렇게 계속 세워둘 거야? 빨리 식사도 차리고 커피도 타고 나 먹을 과일도 좀 깎아서 내 방으로 가져다 줘. 종부리듯 명령하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친구와 나눈 대화가 기억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무너졌고 부끄러웠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런 집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친구 앞에서 너무 창피했어요. 그걸 느낀 친구도 미안한 얼굴로 밥은 됐고 인사만 하고 가겠다고 했고 저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밖까지 배웅을 하러 나가는데 가려던 친구가 발을 멈추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 괜찮아? 방금 그 형님이라는 사람 뭔가 좀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 시집살이 심하게 당하고 있는 거야?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그 말에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요즘 좀 다퉈서 저러는 거야. 나도 만만한 사람 아니잖아. 그냥 참는 거지 당하고 사는 거 아니야. 친구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너무 오랜만에 본 소중한 친구 앞에서 제 지금의 불행을 솔직하게 말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고 멍하니 있었어요. 그날은 분명히 이혼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처음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날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신우 때문에 크게 다투게 되었고 결국 제 입에서는 이혼 이야기가 튀어나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놀랐지만 옆에서 저희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던 신우가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마음대로 해. 너 대신 더 괜찮은 올케 구하면 되겠네. 내 동생은 이혼 좀 했다고 안 죽어. 그래봤자 너 나한테 겁주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형님, 제가 이혼 결심하게 된 건 당신 때문이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당신 같은 사람을 감싸고 두둔한 남편 때문이라고요. 신우는 피식 웃으며 그게 뭔 소리야? 라고 되물었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이랑 알콩달콩 살아보려고 결혼했지. 무조건 참으라고 강요당하는 노예 계약서에 도장 찍은 적 없어요. 남편은 저한테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막았습니다. 됐어. 이제 당신이 하는 미안하단 말도 이해해달란 말도 듣고 싶지 않아. 그 말 듣고 버틴 게 벌써 몇 달인데 더는 들을 이유도 없어졌어. 그 말과 함께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급하게 연락드려서 오신 것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다 뭐야? 이혼이라니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더는 이 집에, 이 관계에 희망을 걸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신우가 제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허락 없이 착용하고 외출한 증거예요. 사진도 있고 신우가 직접 말한 녹음 파일도 있어요. 이미 절도죄로 경찰에도 신고 접수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신우는 당황한 얼굴로 그건 그냥 빌려 쓴 거야. 절도라니?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님, 그건 이제 경찰 앞에서 설명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제가 참을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었어요. 제 인생 망치고도 저렇게 비웃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얘야, 이건 아니지. 가족끼리 이건 너무하잖아. 하며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저는 완전히 돌아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지켜준 적 없어. 항상 이해해달라,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만 했지 나를 진정 가족으로 여긴 적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남편과 올케가 사는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 부모님 집에서 지내는 동안 담당 형사님께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이후 경찰서에 도착한 후에도 한동안 시어머니와 신우는 자기들은 잘못 없다며 큰 소리를 쳤다고 들었어요. 그러더니 얼마 전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며 저한테 합의하자 미안하다며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남편까지 끼어들어 너가 해달라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합의만 해줘. 라고 하면서 애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조건은 딱 두 가지야. 하나,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순히 이혼에 응할 것. 둘, 집은 나에게 넘길 것. 그게 싫으면 나도 끝까지 갈 거고 합의할 생각 없어. 결국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원하는 모든 조건을 받아낸 뒤 이혼했습니다. 그 뒤로 신우와 시어머니가 한 차례 친정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려 했지만 제가 다시 경찰을 부르고 혼쭐이 난 뒤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조용한 일상 속에 홀로 지내는 중이에요. 물론 이혼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통해 저는 자존감과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존중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짓눌리며 참고 양보만 하는 삶은 결혼이 아니라 희생이자 소모일 뿐이었습니다.